충청남도 금산. 초록빛 논과 나지막한 산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누구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었다. 이 마을에 박상국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땅부자라 불렀다. 말 그대로 논밭과 살림을 합쳐 금산 땅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한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불릴 만도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일 아침 낡은 트럭을 몰고 밭으로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땀에 젖은 옷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박 씨가 타는 트럭은 30년이 넘은 녹슨 차량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 씨를 볼 때마다 농담을 던지곤 했다. 그날도 친구 최도연이 밭에서 트럭을 타고 온 박 씨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상국이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금산에서 땅 부자로 소문난 양반이 아직도 저 고물 트럭을 몰고 다니면 되겠어요? 박 씨는 짐짝처럼 덜거덕대는 트럭에서 내려 트럭 옆을 한번 툭툭 치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답했다. 도연아, 트럭이 고물이라니. 이놈만큼 충직한 녀석이 어딨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는데 새 차를 뭘 하러 사? 그래도 이건 너무하죠. 트럭이 어디서 삐걱거리나 싶어서 귀가 시끄럽다니까요. 형님 땅 판 돈 좀 써가면서 삽시다. 박 씨는 장난기 어린 도연의 말에 껄껄 웃으며 말했다. 차야 몇 년 지나면 고물되지만 땅은 갈수록 값이 오르는 법이라네. 내 철학이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도연은 손을 허리에 얹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이고, 형님 철학이란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럼 평생 고물 트럭만 타다가 가실 거예요? 그게 내게 맞으니까 그러는 거지. 남들 보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 박 씨는 무심한 듯 말했다. 늦은 저녁이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리고 창문 밖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박상국은 마당에 세워둔 낡은 트럭 옆에 서서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있었다. 그래도 이 녀석 덕분에 세월 잘 살아왔지. 한숨을 돌리며 고개를 들어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본 박 씨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들려온 아내 정혜란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데려왔다. 여보. 박 씨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헤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표정이 어딘가 쑥스러워 보였다.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응, 말해봐요. 뭐든. 우리도 한번 좋은 차를 타보면 어떨까 싶어서. 박 씨는 순간 멈칫했다. 이 아내가 평생 욕심 한번 부리지 않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어쩐 일인가 싶었다. 왜 갑자기 차 얘길 꺼내요? 낡은 트럭도 아직 멀쩡하잖아. 헤라는 웃음을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고 은서가 자꾸 할아버지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잖아. 좋은 차 타고 어디 멀리라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 그게 다예요. 헤라는 조용히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뒷모습에서도 보이는 그 소박한 바람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다. 평생 아끼고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바람을 말했으니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다. 박 씨는 아내의 헌신을 잘 알고 있었다. 손발이 거칠어질 때까지 논밭일을 돕고 자식들을 키우며 말없이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이다. 그런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바란 것이 고작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다는 것이라니. 에휴,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무심했구먼. 여보. 헤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거요. 내가 해줄게요. 이번엔 당신 소원을 들어줘야겠어. 헤라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설거지하던 손을 물속에서 꺼냈다. 아니, 여보. 괜히 그런 말 한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줄도 몰랐어요. 내가 뭘 바랄 나이가 어디 있나? 뭘 바랄 나이? 내가 볼 땐 당신이 나한테 바랄 게 많았겠구먼. 다만 말 안 하고 지나간 거지. 그런 말이야 뭐하러 해요. 당신도 고생했는데. 박 씨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의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줬다. 들어봐요. 당신은 평생 나랑 살면서 뭔가 해달란 말을 안 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말했으니 그거 하나쯤은 해줘야 내 마음이 편해. 해라는 손을 뺐지만 얼굴은 벌써 빨개져 있었다. 여보, 돈이 그렇게 많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야 내가 벌면 되고 땅도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 말아요. 당신이 웃으면 그게 내겐 제일 큰 부자란 걸 알면서. 해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설거지통 위에 두 손을 얹었다. 박 씨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낀 순간 그녀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그럼 좋은 차 타고 여행 한번 다니자고요. 좋아요. 당신 말대로 은서랑 같이 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요. 내가 이번엔 한번 해보겠소. 그날 밤 박 씨는 마당에 다시 나가 낡은 트럭 옆에 서 있었다. 트럭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 녀석 고맙긴 하지만 이제 좀 쉬게 해줘야겠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잔잔하게 들리던 밤이었다. 은서가 앉아있는 창가에는 노을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다. 손끝에 묻은 물감을 닦으며 그는 스케치북을 바라봤다. 그 위에는 그가 상상한 따뜻한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손을 멈춘 은서의 얼굴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상국이 들어섰다. 뭐 하고 있냐, 은서야? 할아버지. 은서는 손에 묻은 물감을 닦으며 반갑게 웃었다.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랑 여행 가는 장면이에요. 박 씨는 은서 옆으로 다가가 그림을 들여다봤다. 그림 속에는 은서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넓은 차에 타고 길을 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창문 밖엔 들판과 하늘, 그리고 따뜻한 해가 그려져 있었다. 아이고, 이거 참 잘 그렸네. 내가 운전하는 것까지 그렸구먼. 당연하죠. 여행 가면 할아버지가 운전해야죠. 박 씨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그림은 볼 때마다 참 좋다. 뭔가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진짜 내 재주야.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그림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은서의 말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박 씨는 손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녀석, 성공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하는 거지. 꿈을 지키는 게 제일 큰 성공이야. 그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요,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멋진 차를 선물해 드릴게요. 박 씨는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한테 새 차 선물은 됐고, 너나 꿈 잃지 말고 계속 달리기나 해라. 내가 너랑 같이 달릴 차를 준비할 테니 기대해라. 할아버지가요? 진짜 새 차를요? 그래. 내 할머니랑 너랑 같이 탈 차 말이다.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야지. 너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림 그리면 되고.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죠? 할아버지가 차를 사면 제가 제일 먼저 타볼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꿈도 더 크게 펼치길 바란다. 은서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스케치북을 다시 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크고 넓은 차를 상상하며 펜을 움직였다.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차를 멋지게 꾸며드릴 거예요. 최고로 해드릴게요.
박 씨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그림이 최고면 됐다. 차야 내가 사면 그만이고 넌 내 그림으로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그날 밤 은서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젤의 캔버스를 세웠다. 캔버스 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새겨지고 있었다. 한참 그림을 그리던 은서는 중얼거렸다. 내가 할아버지 꿈도 꼭 이뤄드릴 거야. 이른 아침 박상국의 낡은 트럭이 힘겹게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낮게 웅웅거렸고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박 씨는 능숙하게 핸들을 잡고 있었다. 옆자리엔 아내 혜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맞잡혀 있었고 시선은 먼 산을 향했다. 여보, 꼭 새 차를 사야겠어요? 트럭도 아직 멀쩡하잖아요. 혜란이 한참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박 씨는 웃으며 핸들을 돌렸다. 멀쩡한 게 뭔 소용이요? 이놈도 이제 나이 먹었어. 너덜너덜한데. 그래도 잘 굴러가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 차 욕심 없어요. 알지. 그런데 말이요, 여보. 내 마음은 달라. 당신 소원이니까 한번 들어줘야지. 헤라는 그제야 웃음을 머금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소원을 바랬다고. 당신 평생 소원이랬잖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트럭은 덜컹거리며 산길을 내려와 대전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논과 들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시로 들어서자 풍경은 급격히 바뀌었다. 넓게 펼쳐진 들판 대신 높은 빌딩과 붐비는 도로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박 씨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화살표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아이고, 도시는 여전히 복잡하네. 갈 길을 제대로 찾을 수는 있는 거요? 혜란이 농담처럼 말했다. 복잡하기야 하지만 이 길로 가면 된다더라. 트럭이 이 정도는 충분히 헤쳐나가지. 박 씨가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수입차 매장에 도착했다. 유리창은 번쩍였고 대리석으로 꾸민 매장의 입구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멈춰 서게 만들 만큼 화려했다. 박 씨는 트럭을 주차장 한 구석에 세우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여보, 저긴 우리가 어울릴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왔나 봐요. 혜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매장의 화려함과 번잡함이 그녀를 조금 위축되게 만든 모양이었다. 박 씨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다.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누가 그래. 우리도 땅 일구고 자식 키우고 손자까지 뒷바라지한 사람들이야. 이 정도는 당당히 누려도 돼. 혜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이 느껴질 정도로 든든함이 묻어 있었다. 수입차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박상국과 정혜란에게 일제히 쏠렸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낡은 신발이 대리석 바닥 위를 걸어가는 소리가 매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박 씨와 혜란의 소박한 차림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젊은 직원 이강민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트럭 몰다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냥 구경만 하다 가겠지. 이강민은 마지못한 듯 그들에게 다가가며 딱딱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어떤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박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차를 좀 보러 왔소. 새 모델이 좋다고 해서 말이오. 강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매장 구석에 있는 차를 가리켰다.
저쪽에 있는 모델들이 어르신께 어울릴 겁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부담 없이 타기 좋습니다. 박 씨는 그의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흘끗 보더니 매장 중앙에 있는 최고급 세단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체의 조명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 차는 매장의 중심을 차지하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저 차는 얼마인가?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다. 강민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건 최고급 모델입니다. 2억 8천만 원이고요. 리스나 할부로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현금 구매는 보통 어려우실 겁니다. 박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강민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가격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 차에 대해 설명 좀 해보게. 강민은 박 씨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 저 차는 예약 고객님들만 상담이 가능해서요. 박 씨의 눈빛이 조금 더 차갑게 변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혜란이 조심스레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게 말했다. 여보, 그냥 나가요. 괜히 무안하게. 그러나 박 씨는 가만히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무안하긴 왜 무안해? 우리가 차 보러 왔는데 뭘 그렇게 주눅들어. 박 씨는 다시 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예약 고객만 상담 가능하다? 참 재밌는 규칙이구먼. 그러면 지점장은 어디 있나?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느껴졌다. 강민은 갑자기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당황한 얼굴을 본 박 씨는 조용히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걸 보니 당신들 차는 아무나 못 산다는 건가? 강민은 그제야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안쪽 사무실로 서둘러 걸어갔다. 박 씨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좋은 차를 이렇게 반짝거리게 만들어 놓고는 팔 마음은 없는 모양이구먼. 옆에서 그의 말을 듣던 헤라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그만합시다. 우리가 너무 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내가 당신 소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물러설 순 없지 않소. 당신이랑 은서랑 이 차를 타고 어디든 다니는 걸 생각하면 여기서 포기할 이유가 없네. 헤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오며 느꼈던 그의 단호한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그녀에게 믿음을 주고 있었다. 매장 안에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순간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매장의 지점장 김영섭이었다. 김영섭은 매장 안의 상황을 살피며 직원과 고객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러다 중앙에 서 있는 박상국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박상국 어르신? 김영섭은 소리내어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어르신 맞으십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 씨는 김영섭을 바라보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차를 보러 왔네. 그런데 자네가 여기 지점장이었구먼. 김영섭은 박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섭은 박상국을 단순히 금산의 땅 부자로 아는 게 아니었다.
그의 가족에게는 박 씨가 삶을 일으켜 세운 은인이었다. 어린 시절 김영섭의 가족은 큰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며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바로 그때 박 씨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논을 빌려주었다. 심지어 씨앗과 비료까지 지원하며 말했다. 농사는 흙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이지. 이 논에서 잘 키워보게. 그 덕분에 김영섭의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때 어르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농사도 생활도 포기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김영섭은 어릴 적 그 기억을 떠올리며 박 씨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김영섭은 그 자리에서 선언하듯 말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젊은 직원 이강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손님이 지점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영섭은 박 씨와 혜란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사모님,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어떤 차를 보고 싶으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매장의 중앙에 놓인 최고급 세단을 가리켰다. 저 차가 좋아 보이더군. 설명 좀 들어볼까 해서 왔네. 김영섭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르신께 가장 어울리는 차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타실 걸 생각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헤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박 씨에게 물었다. 여보, 지점장님이 어떻게 당신을 알아요? 대답하려던 박 씨 대신 김영섭이 먼저 말했다. 사모님, 어르신께서 제 가족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 농사를 망쳐 힘들던 시절 어르신께서 논과 씨앗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요. 헤라는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박 씨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던 거야. 김영섭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르신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가 생겨 다행입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를 다시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심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헤라는 그 안에 담긴 그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매장 안의 고요함 속에서 이강민은 속으로 깊은 후회의 바다를 헤매고 있었다. 박상국과 지점장 김영섭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아까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지점장의 존경을 받는 특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민은 마음이 급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을 몰라 뵙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이 묻어났다. 박 씨는 강민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다. 이강민입니다, 어르신. 강민 씨, 자네가 나를 몰랐던 건 이해하네. 내가 뭐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이 차림새로 온 내가 자네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 강민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손님의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잠시 강민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하는 법이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지.
하지만 자네, 한 가지는 꼭 기억하게. 박 씨는 강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속단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네. 강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영섭은 박 씨를 향해 존경 어린 눈빛을 보내며 입을 열었다. 어르신, 역시 어르신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실수투성이었는데 어르신께 배운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자네가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성실했던 거지. 내가 뭐 특별히 가르친 것도 없네. 다 자네 스스로 해낸 거야. 김영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을 향해 따뜻하게 말했다. 강민 씨, 오늘 어르신께 배운 걸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고객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매장의 이름도 고객 존중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강민은 김영섭의 말에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지점장님.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배려 깊은 태도로 손님을 대하겠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헤라는 조용히 웃음을 띠며 박 씨를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 참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잘 다독이고 가르칠 수 있는지. 박 씨는 그녀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가르치긴 뭘 가르쳐. 당신도 늘 내 옆에서 뭘 가르쳐줬잖소. 내가 말은 안 해도 당신한테 배운 게 많다니까. 헤라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참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보는 늘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강민은 다시 한번 박 씨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르신, 앞으로 절대 오늘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씨는 강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자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오늘은 좋은 날이 된 거지.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니까. 그의 말에 강민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분위기는 따뜻함과 배려로 가득 찼다. 강민의 마음속에는 박 씨의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박상국과 정혜라는 매장 중앙의 상담 테이블에 앉았다. 박 씨가 선택한 최고급 세단은 조명을 받아 반짝이며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지점장 김영섭은 직접 계약서와 견적서를 가져와 설명을 시작했다. 어르신, 이 모델은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첨단 안전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장거리 여행은 물론 손자분이 운전 연습을 하셔도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차량입니다. 김영섭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안에는 박 씨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차면 혜란이랑 은서가 탈 때도 안심할 수 있겠구먼. 자네, 어르신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박상국이라 하게. 우린 옛날부터 아는 사이잖아. 김영섭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가족을 모시는 마음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 씨는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낡은 가죽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다. 오래된 통장은 닳아 있었지만 박 씨의 평생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돈은 땅에서 나는 거지만
아내와 손자의 꿈을 이루는데 쓰는 거라면 아깝지 않지. 박 씨는 김영섭을 향해 물었다. 현금으로 하면 할인은 얼마나 되나? 김영섭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다. 현금으로 하시면 2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추가 옵션도 전부 무료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통장에서 계약금을 인출하며 말했다. 좋아. 그 조건이면 충분하네. 내 여생 동안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다닐 차가 될 거라 믿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민은 숨죽이며 박 씨의 결단력에 감탄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이렇게 큰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헤라는 옆에서 조용히 박 씨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써도 괜찮아요? 난 아직도 트럭이면 충분한데. 박 씨는 헤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평생 당신이 아끼며 나를 위해 살아줬잖소. 이 차는 당신과 은서가 꿈을 실어 나를 차라 생각하면 돼. 헤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 은서랑 여행도 다니고 우리 둘이 손잡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그러죠. 박 씨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그래, 그거면 됐소. 이제는 우리도 누릴 만큼은 누리며 삽시다. 김영섭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박 씨를 향해 말했다. 박 선생님, 이 차는 단순히 차가 아니라 어르신 가족의 새로운 꿈과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차가 될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기대가 되는구먼. 우리 가족의 추억을 많이 담을 차가 될 거라 믿네. 계약이 끝난 뒤 김영섭은 직원들에게 차량 주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최고급으로 준비하십시오. 어르신께서 직접 선택하신 차량이니 추가 옵션까지 완벽하게 챙기세요. 옆에서 강민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지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헤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는 새 차로 우리도 편안히 다니자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가고 은서랑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면서 말이오. 헤라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며 살아야죠. 은서랑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들의 뒷모습은 겨울 햇살 아래 반짝였다. 새 차는 곧 그들을 태우고 가족의 사랑과 추억을 싣고 길을 나설 것이다. 금산 마을의 고즈넉한 길 위로 박상국의 새 차가 천천히 들어섰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차체와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새 차는 논밭 사이를 지나는 길에서도 여유롭게 움직이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 차가 뭐냐? 어이쿠, 저거 박 땅 부자네. 허허, 그 양반이 드디어 큰맘 먹고 차를 샀구먼. 트럭은 안 버리겠지? 마을 사람들은 호미와 삽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박 씨의 차를 구경하러 모였다. 금산에서는 보기 드문 최고급 차량이었다. 박 씨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최도연이었다. 그는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손을 허리에 얹고는 새 차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박 땅 부자가 드디어 돈 좀 쓰셨네. 이젠 좀 땅 부자답지 않나? 박 씨는 차에서 내리며 웃었다. 자네는 땅 부자 소리 한번 빠뜨리는 법이 없구먼. 그나저나 차 보니 어떤가? 좋아, 좋아. 근데 트럭은 어쩔 거야? 설마 이젠 은퇴시키려고? 박 씨는 트럭 쪽을 슬쩍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 트럭을 왜 은퇴시켜? 그건 계속 써야지. 밭일 하려면 아직도 그놈이 최고라네. 이 새 차는 혜란이랑 은서 위에 산 거지.
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참 자네는 그런 점이 멋져. 뭐래도 가족부터 챙기는 거, 그거 나도 좀 배워야겠어. 박 씨의 아내 정혜라는 새 차를 조심스레 둘러보며 눈길을 멈추지 못했다. 반짝이는 차체를 손끝으로 쓸어보고 실내를 들여다보던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런 차를 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쩐지 믿기지가 않네요. 박 씨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웃었다. 그래, 예쁘지? 하지만 이 차는 당신이랑 은서랑 타야 더 빛날 거라 믿소.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 담길 차니까. 헤라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조용히 대답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준 것도, 나를 위해 애써준 것도요.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무슨 소리. 당신이 나랑 평생 아껴주고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이제 우리도 조금은 편히 다녀보자고.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이 차에 추억을 가득 담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차를 둘러싸고 웃으며 한마디씩 건넸다. 이 차면 서울이 아니라 부산도 순식간에 다녀오겠구먼. 혜란 씨, 이제 새 차 타고 여행도 가고 그래요. 은서는 제일 좋아하겠어. 이런 차 타고 학교 가면 친구들 다 부러워하겠다니까. 박 씨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 차는 자랑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편히 다니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쓰려고 산 거라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말을 공감했다. 저녁이 되자 박 씨는 새 차에 혜란과 손자 은서를 태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은서는 차 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연신 감탄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멋져요. 제가 면허 따면 할아버지 태우고 다닐게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날이 오면 내가 조수석에서 편히 앉아 있을게. 헤라는 옆자리에서 새 차의 조용한 엔진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여보, 이렇게 함께 있으니 참 좋네요. 새 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박 씨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이 차는 우리 가족의 추억을 담는 그릇 같은 게 될 거라 믿소. 어디든 함께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어 갑시다. 새 차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 박 씨의 집 앞에 멈췄을 때 손자 은서의 얼굴은 온통 설렘으로 물들어 있었다. 은서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안팎을 유심히 살펴봤다. 차의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능에 감탄이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 차 정말 멋져요. 이런 차를 우리가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서는 가죽 시트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감탄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흥분이 가득했다. 박 씨는 은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는 미술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과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전시회를 열면 가장 좋은 자리에 두 분을 모실 거예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없었다면 제 그림도 없었을 거예요. 박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럼 그때는 꼭 이 차를 타고 가겠다. 우리 은서가 해내는 모습을 보러 말이다. 헤라는 그런 박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우리 은서가 꿈을 이루는 날, 우리는 맨 앞줄에서 박수 칠 거예요. 박 씨는 은서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은서야, 세상은 넓고 할아버지가 못 본 세상도 많다. 너는 그곳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절대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꿈을 꾸는 사람은 늘 그 꿈을 쫓아가야 하는 거란다. 은서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다. 네, 할아버지. 제가 꼭 해낼게요. 세상에 나가서도 할아버지 말씀 잊지 않을게요. 박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자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아침, 박상국은 마당에 세워둔 낡은 트럭을 닦고 있었다. 녹슨 부분도 있고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그의 손길은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트럭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여전히 묵묵히 그의 곁에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손자 은서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새 차도 있는데 왜 이 트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으세요? 이제 이 차는 잘 안 쓰실 것 같은데요. 박 씨는 걸레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은서를 바라보았다. 은서야, 내가 보기엔 낡고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트럭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박 씨는 트럭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 할머니랑 내가 이 트럭으로 인삼밭을 오가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냈는지 아냐? 이 차는 우리 삶의 동반자였고 내 아빠를 키울 때도 내가 태어날 때도 이 차가 함께했지. 내가 처음 학원 갈 때도 이 트럭이 태워줬다. 은서는 트럭을 다시 바라보았다. 단순히 낡은 차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 그래서 트럭이 할아버지한테 특별한 거였네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람도 물건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알아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단다. 잠시 후 박 씨는 걸레를 다시 집어들며 손자를 향해 물었다. 그런데 은서야, 너는 진정한 부자가 뭔지 아니? 은서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돈이 많거나 땅이 넓은 사람이요? 박 씨는 걸레를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자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가진 걸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이란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가진 게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지. 은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 가야말로 진정한 부자네요. 할머니를 위해 새 차도 사주시고 저도 늘 챙겨주시니까요. 박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맞다. 나는 너희들 덕분에 진짜 부자가 된 거야.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걸 보는 것만큼 내게 큰 행복은 없단다. 그날 오후 박 씨는 새 차에 혜란과 은서를 태우고 금산을 돌아보았다. 들판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고 푸른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혜란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셋이 드라이브를 하니 참 좋네요. 이제 이 차로 더 먼 곳도 가볼 수 있겠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가볍게 돌렸다. 그래. 이 차는 단순히 우리가 편히 다니기 위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드는 도구라 생각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은서가 신나서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는 바다로 가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제가 그림으로 꼭 남길 거예요. 박 씨는 거울을 통해 은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다. 바다를 보러 가자. 내가 그리고 싶은 풍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말해라. 차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가족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마당에
나란히 세워둔 새 차와 트럭을 바라보았다. 새로 시작된 여정의 동반자와 오래된 친구가 나란히 있는 모습은 마치 그의 삶을 한 장의 그림으로 축약한 것 같았다. 박 씨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가볼까? 이제 시작일 뿐이지. 하늘에 별빛이 가득했고 금산의 대지는 조용히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